그럼 앞으로 사실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지만 시장이 폭락했을 때 과거에 했었던 최적의 수를 지금 두는 게 이제 퀀트인데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완전히 피해가지 못했지만 그러니까 하락장에선 아예 현금을 확보하고 그냥 쉬어가는 게 그 책에서 보면 그 대가들의 투자 전략을 알고리즘화해서 백테스팅한 내용들이 나와요. 뭐 약간 솔깃하잖아요, 그죠? 투자 대가 예를 들어서 뭐 피터 린치라든지 등등 유명한 그런 투자 대가들이 말을 한 그런 부분을 또 공식으로 대입을 해서 또 종목을 소팅해서 투자하는 그런 부분을 직접 해보셨다고 하는데 총 몇 명의 투자 대가들을 한번 테스트 해보셨나요? 책에서는 총 9명을 9명. 네네. 분석했는데 네. 워렌 버핏은 본인이 직접 저술한 책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워렌 버핏이 참 그의 투자 전략이 명확히 수식화하기는 어렵고요. 대신에 피터 린치라든지 뭐 조엘 그린블라트, 월터 슐로스 같은 대가들은 네네. 이 수식화가 가능해서 9명의 대가에 대해서는 분석해서 그 세 가지 분석 방법으로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책을 5명이 공동 집필했기 때문에 네네. 저 같은 경우는 그 대가가 투자한 방식 그대로 했고 또 어떤 분은 그거를 초단타로 바꿔보고 네네. 또 어떤 분은 좀 스윙으로 바꿔보고 이렇게 좀 여러 시각으로 분석한 내용들을 책에 넣어봤습니다. 궁금한 게 누가 제일 잘했나요, 그러면? 아무래도 네네. 단타가 좋죠. 네. 그러니까 단타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 대가들의 전략을 가지고 그 종목을 스위칭하는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그런 기간을 좀 단축시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중장기 특히 대가들 같은 경우는 네네. 제 생각에는 대가들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시장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 시장이 좋았다는 것은 시장이 지금보다는 합리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네네. 네, 무슨 의미냐면은 합리적인 시장,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보면 삼성전자는 뭐 갑자기 본인이 원한다고 갑자기 자동차 사업을 내일부터 시작하거나 뭐 갑자기 내일부터 휴대폰 사업을 접거나 그럴 수 있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네네. 워낙에 우량 기업이어서 이 삼성전자의 추정 실적은 굉장히 잘 맞습니다. 네네. 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의 추정 실적대로 주가가 거의 변동 없이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우량한 기업들은 그렇게 추정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데 약간 소형주 같은 경우, 특히 우리나라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커버하는 종목 수가 전체 상장 주식 중에 한 4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럼 나머지 4분의 3 중에서도 소형주들은 정말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네. 네. 미국도 과거에 1900년도에는 좀 그런 경우가 많았고 보통 대가들의 투자 전략이 그런 거를 공략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식들은 정말 1000%, 2000% 올라가는 경우도 많고요. 예전에 예전에는요. 네네. 근데 요새는 미국에서 퀀트가 워낙 일상화가 됐고 그런 소형 기업들에 대한 데이터도 많이 수집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저평가된 종목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미국은 점점 갈수록 그런 과거 대가들의 전략이 안 맞기 시작하고요. 한국은 어디에서는 뭐 약간 금융 후진국이다라는 아쉬운 뭐 얘기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후진국이 맞기 때문에 네네. 한국은 그렇게 저평가 종목을 아직까지는 투자할 때 승률이 매우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좀 중소형주는 그래도 이런 룰 베이스로 뭔가 펀드 투자로 했을 때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와서 어떤 대가의 투자 전략이 가장 좋았나요? 그 한계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네. 책에 소개된 내용인데 네. 이제 조엘 그린블라트의 마법 공식 유명하잖아요. 유명하죠. 네. 네네. 근데 조엘 그린블라트의 마법 공식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수익률이 1년에 10에서 많아야 한 20% 정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네. 네. 근데 그거를 완전 단타화한 것도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상세한 조건식은 좀 공개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만 책에는 나와 있고요. 근데 이렇게 수익률을 보면은 CAGR이 40%, 즉 1년 연평균 수익률이 40%가 나와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단타화했을 때 수익률이 좋아질 수 있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와 달리 지금은 저평가 종목들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시장이 코로나나 뭐 금융위기나 악재가 펼쳐졌을 때
빨리빨리 대응할 수 있다라는 또 장점이 있어서 아, 단타가 수익률이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종목 스위칭을 빨리빨리 한다. 뭐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 네. 마법 공식은 상당히 좀 가치 투자자들 사이에서 유명한 그런 뭐 종목을 픽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 참조하시고 정말 궁금하시다면은 또 책을 구매해서 보시면은 거기에 또 자세히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혹시 그 가장 저조한 대가는 혹시 누구였나요? 이것도 좀 궁금한데. 대가의 전략을 그대로 알고리즘화한 경우가 있는데 네네. 대부분 10에서 20%대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아, 네. 딱히 뭐 누가 이렇게 부진하다라기보다도 한 10에서 20% 정도 우리나라 그런 기업에 대입을 하면 나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대부분이 이제 소형주 투자를 하기 때문에 네네. 소형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소형주 가치주들이 어느 순간 좀 쉬어가다가, 그러니까 이 가치 투자, 저평가 투자가 이런 게 있어요. 이제 투자를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있고 모멘텀적인 게 있다면은 펀더멘탈적으로 좀 저평가된 종목을 사면은 이게 안 움직이다가 네네. 어느 순간 좀 수급이 들어오고 네네. 좀 시세가 변동이 되면은 그때부터 티핑 포인트라 그래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대가들이 전략은 다르지만 네네. 그 당시에 좀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9명의 대가가 비슷하고 그 중에 유독 좀 다른 점이라면은 이제 제시 리버모어 같은 대가 같은 경우는 네네. 워낙 단타에 살고 단타에 죽었던 인물이거든요. 그렇죠. 네네. 실제로 생을 마감할 때도 그렇게 좋지 않게 마감을 하셨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분은 워낙 단타니까 그분만 좀 종목군이 좀 다르고 다른 분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 이제 펀더멘탈 기반의 재무제표 기반의 그런 실적을 기반으로 뽑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방금 말씀을 해주시긴 해주셨는데 이런 대가들의 투자 전략 그러면서 이거를 백테스팅으로 검증하면서 뭔가 투자자들한테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일단 과거와 현재가 그런 시장이 계속 바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1900년도엔 저평가된 종목이 많았는데 가면 갈수록 좀 적어지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기술이 발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이라 그래서 과거에는 솔직히 애널리스트 분들이 기업 탐방에 가면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요새는 뭐 그게 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막혔고 또 한편으로는 온라인이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꽤나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많이 완화가 됐고요. 네네. 네, 그러면서 시장이 점점점 합리적으로 변하고 또 네. 시장의 트렌드가 또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전기차나 뭐 태양광이나 이런 게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트렌드가 변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과거에 맞았던 전략이 지금도 무조건 맞을 거라는 확신은 좀 버리고 이거는 좀 더 확장해서 아까 봤던 골든 크로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현 시장에 맞는 게 어떤 게 좋은지 뭐 모멘텀 기술적 투자하는 분들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뉴스를 보고 하는 투자분들도 그렇고 네네. 좀 빨리빨리 시장에 대응해서 내 전략을 튜닝하는 그런 작업이 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확실히 과거와 지금은 또 다르고 시장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뭐 한 가지 그런 절대 진리는 없는 것 같아요. 시장 상황에 맞게 계속해서 바꿔나가고 발전해 나가야지 이 시장에서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그리고 이 퀀트 전략을 활용을 하면 물론 이제 미래는 예측할 수 없을지언정 또 마켓 타이밍을 어느 정도 읽고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고 들었어요. 대표적으로 이 뭔가 급락장이 발생할 조짐이 나왔어요. 네. 자, 그렇다면은 뭐 전체 포트폴리오를 청산시킨다든지 뭐 그런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슈 이것 때문에 단기간에 이 글로벌 시장이 급락했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급락 신호를 좀 포착을 하고 퀀트 투자로 대응을 할 수 있을런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이 데이터 기반의 투자를 할 때는 아직까지는 뉴스 데이터를 굳이 넣지는 않습니다. 네네. 즉 이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발발했다라는 거를 알고리즘화를 할 수는 있는데 그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정확하게는 분석이 되지 않거든요. 네네. 대신에 이런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코로나 사태, 금융위기 사태가 결과적으로 나오는 결과는 딱 하나 있는 게 바로 네네. 시장이 폭락한다는 거죠. 그렇죠. 결국 퀀트라는 것은 뉴스가 어떤 게 있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폭락했을 때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를 보는 거죠. 그렇죠. 대응이죠. 그렇죠. 그럼 앞으로 사실 어떤 뉴스가 나올지 모르지만 시장이 폭락했을 때 과거에 했었던 최적의 수를 지금 두는 게 이제 퀀트인데
일반적으로 단타 투자에서는 코스닥의 이동평균선 3일, 5일, 1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그 어제 종가가 그 이동평균선보다 위에 있으면은 보통은 좋은 장이다. 네네. 그리고 그보다 아래에 있으면 나쁜 장이다. 네네. 라고 해서 주식을 위에 있을 땐 사고 아래에 있을 땐 파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 젠포트 상에서의 마켓 타이밍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면요. 네. 뭐 정말 기초적인 그런 추세 전략 중에 하나인데 2020년 코로나 당시에도 네네. 보시다시피 오히려 코로나가 발생했던 2020년 1월, 2월 전에는 빨간선 수익률이 나빴어요. 그러네요. 나빴는데 오히려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부터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2022년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완전히 피해가진 못했지만 여기 이 부분에 일자로 거의 가고 네네. 또 이 부분도 일자로 가고 그러니까 하락장에선 아예 현금을 확보하고 그냥 쉬어가는 게 하락장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뭐 3일, 5일 또 하나가 뭐 있었죠? 1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 밑으로 하회를 하면은 그냥 포지션을 청산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다시 그 위로 올라오면은 포지션을 가지고 간다. 네.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앞서서 우리가 점검했었던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 골든 크로스 때 매수하고 데드 크로스 때 매도하는 그 전략 아닌가요? 그 경우는 네. 개별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골든 크로스가 맞지 않다라는 겁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전체 내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현금을 가져가냐, 투자를 하냐. 대신 투자할 때는 어떤 걸 투자하냐. 그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일단 어려운 시장은 일단 쉬어가자라는 개념에서 이런 마켓 타이밍을 주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또 그런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뭔가 폭락장이 와서 그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수익률을 잘 방어하는 것이지, 뭐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박스권장이 펼쳐진다라고 한다면 저조할 수도 있겠네요. 실제로 최근 7개월 정도는 네네. 마켓 타이밍이라고 해서 이게 퐁당퐁당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퐁당퐁당 하는데 네네. 반대로 당퐁당퐁 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떨어졌으니까 팔고 또 올랐는데 못 사고 이게 반복되는 거죠. 실제로 최근 7개월 동안에 이렇게 당퐁당퐁 하는 경우가 일어나긴 했지만 사실 이런 경우는 과거에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저희는 과거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으니 이 시점이 지나가면 그래도 나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래도 이 전략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퐁당퐁이 뭐 발생할 수 있을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은 큰 폭락장에서 손실을 어느 정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적어도 뭐 코로나 때 코스닥이 40% 하락했잖아요. 네네. 뭐 그런 하락까지는 나오진 않으니까요. 네. 그래도 당퐁당퐁이 나오더라도 그래도 뭐 상대적으로 뭐 직접적으로 그 하락장을 맞는 것보다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뭐 10일, 5일, 3일 그 이동평균선 위로 또 코스닥 지수가 올라갈 때 그때가 좀 진입 타이밍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단타 전략에서는 아직까지는 정말 그 3일, 5일, 1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냐 하회하냐에 따라서 현금 확보 및 투자하는 게 아직까지는 그래도 잘 먹힙니다. 물론 네네. 최근에는 당퐁당퐁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누적으로는 좋은 결과 나오고 있고요. 네네. 좀 중장기 투자 같은 경우는 보통 뭐 10일이랑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사고 팔고를 하면은 또 이건 역시나 하락장을 좀 대비할 수 있는데 단점이라면 그 코로나나 뭐 이런 경우에 급락하고 나서 좀 오르고 나서 진입해서 좀 아까울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청산하는 시점도 약간 딜레이 되는데 그렇죠. 올라서 사는 시점 역시 약간 좀 딜레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약간 좀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단기적으로 보면은 아쉽네, 안 맞네라고 할 수는 있지만 네네. 장기간 동안의 백테스트와 또 그걸 기반으로 그동안 투자를 해온 결과를 보면은 그래도 좀 아까워도 이렇게 하는 게 낫구나라는 경험을 하니까 네네. 그래도 뭐 조금 이게 안 맞는 날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유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